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온통 화제 소식입니다. 노인 요양병원이 불을 타고 문만 열었어도 안 죽었을 또 생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던가요? 박근혜 정권 들었으면은 생목숨들이 쓰러져 갈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 국민라디오에도 인기 있는 출연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와닿는 바가 많았습니다. 매년 8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비상대비훈련이 을지연습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시자원 동원훈련은 충무훈련이라고 합니다. 을지연습은 40년 넘게 을지연습 충무훈련 했는데요. 사람들은 을지연습은 을지로에서 하는 연습이고 충무훈련은 충무로에서 하는 훈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반복훈련이 40년 동안 진행됐지만은 이 훈련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는 골프를 치고 기업의 비상기획관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부의 훈련관찰관이 방문하지 않도록 로비합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귀찮은 일을 피해갈 국민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안전 운운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를 합치면 우리나라 500만 명이 넘는 안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숱한 안보기 위기와 재난사태에서 국가가 이 거대 조직을 제대로 써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 조직에는 천안함과 같은 안보사건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사태도 남은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65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군대마저도 전쟁이 나면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불구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제발 작전권 우리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업소하는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입니다. 연간 30조 원이 넘게 국방비를 집행하지만 그 대부분이 일선 전투원의 생명가치를 고양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층의 위신을 세우는 호화무기 도입에 투입됩니다. 첨단 무기 도입에 치중한 나머지 그 무기는 도입했는데 그 무기에 장착될 타작조차 사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야전 상황은 무장이 빈약한 만성빈혈 환자와도 같습니다. 해양 참사에 구조함 하나 투입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북한군이 DMZ를 넘어서 우리 전방 오피에 있는 네오만 막사를 똑똑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자기 혼자 지키는 것처럼 입에 안보라는 말을 달고 산인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 정작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특별히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북한 위협에 대한 위기관리만 하겠다고 합니다. 위협은 날로 현대화 복합화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거리주의 시대의 유산인 전통적인 안보만 하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 개개인의 안전 그 자체를 중시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사람 안보,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통 안보에 머물면서 오로지 대책만 내놓습니다. 그 대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40년 동안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했는데도 을지로에서 하는 연습, 충무로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민주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자세가 아니라 중앙으로 권력을 일원화하는 유신시대의 권위적인 통제대책 일색입니다.
위기는 현대적으로 진화하는데 발상한 과거에 머무는 이런 대책에는 어떤 성찰과 전략, 비전이나 핵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개조라고 하니 정말 헛김이 나오고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오늘 부실 자산 정리 없는 세월호 대책,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대책이란 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안대희 같은 인간 검증도 없이 총리를 시키겠다고 내놨다가 온갖 개망신은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중동 분위기 보니까 안대희도 물 건너갔어요.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안대희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장롱 현금에 기획 기부 의혹까지 받는 총리 후보자, 경향신문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대법관 퇴직 후 하루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을 촉발시킨 데 이어 장롱 현금과 기획기부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도덕성과 강직함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아온 그의 평소 이미지와는 딴판이다.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각종 의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안대희의 재산 내역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15억 4천만 원 중 현금 예금 비중이 절반입니다. 현금과 수표만 5억 1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을 집안에 쌓아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집에 5억 원 쌓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박정희 가문이나 이건희 쯤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 돈 꽤나 있다고 해도 한 100억, 200억대 자산 가도 자기 집에다가 현금 5억은 쌓아두진 않습니다. 안대희 측은 사무실을 그만둔 뒤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려줄 돈이라면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은행에 넣어놨다가 계좌이체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금 추적이나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안 후보자가 낸 기부금의 순수성도 의심받고 있다. 그는 개업 후 5개월간 번 16억 원 중 4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 중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 원은 총리 지명 3일 전에 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의 일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뒤 줄곧 총리와 감사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안 후보자 측은 실제 집행은 정 총리 사의 표명 이후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기부 행위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행여 총리 지명을 노린 기획기부라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 정도가 아니라 인간 말종입니다. 예.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대희는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정관 예우 논란을 의식한 듯 형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안대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대부업체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아서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대표, 형사사건, 대법관 출신,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겠죠. 승소 사례금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사대강 공사에서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임원의 개인 비리 사건도 맡았습니다. 정관 예우를 의식해 1년간 개업을 미룬 그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행사 사건을 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요. 돈 벌려고 한 거지. 정관 예우 확실하게 챙겨서 그러니까 5개월에 16억 벌고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뭐 27억인가 벌었다면서요. 1년 동안. 27억이면은 여러 평생을 살아도 한 번 당첨되기 어렵다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주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만 갖고도 그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피아가 무슨 관폐를 청산하고 계획한단 말입니까? 자기부터 계획하고 청산해야지. 안대희 후보자가 자기 자신의 말대로 관폐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스스로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정말로 관폐를 척결하겠다는 그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자기 자신부터 단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예우 논란이 제기된 11억 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가 과연 공직자들에게 계획을 주문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대희의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명이나 마나 뭐 솔직히 톡 까놓고 계속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집안 행편이 어려웠다며 대법관 연봉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집안 행편이 어려웠대요. 돈 벌려고 한 거지 무슨 얼어 죽을 개뿔은. 그러다가 총리 후보자 물망이 오르니까 너무 많이 든 게 겁나 가지고 기부한다고 그렇게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물러났어요. 기부는 하시고 물러나시라고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어거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인천 연수구 옥년 1동 서해 아파트에 근혜실어님 조합원가입 그리고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게시판에서 소리산이 파파님 월 사용료 자동이체 신청합니다. 일단 2만 원을 했습니다. 계속 힘내주세요. 조합원들께 전화나 문자로 월 사용료 납입 요청하셔도 불쾌하실 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정신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분이 대부분일 듯 하네요. 소리산이 사랑해. 소리산이 파파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영 조합원님이 제작한 노라리본 배지 9일간 진행하는 배지 선물 이벤트 다시 해체입니다. 헤라마라님이 당첨되셨고요. 어제 당첨되신 사람이 먼저다님은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확인을 안 하시면은 무효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11시 방송 시작 이후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게시판을 라디오 비평 게시판에다 달아주셔야 합니다. 맹경순 아름다운 세상 게시판에 달아놓으면 무효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말머리와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댓글 끝에는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금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페이팔을 통해서
입금하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미국에 계신 줄리 킴 조합원님. 예, 사용료 1년 선납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시청료를 한 가정당 내는 줄 알았는데 김용민 국장님께서 전체 25,000 회원 중 7,000명만 시청료를 냈다고 해서 저희 남편 것도 냅니다. 올해 4월부터 12개월로 계산해 주시고요. 돈도 모아서 우리 아기들 시청료도 낼게요. 남편 닉네임은 힘내라입니다. 줄리 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최행수 조합원님 사용료 1년 선납하셨는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용료 1년분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부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엄태호 전영주 가족조합원님 사용료 1년 선납하셨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엄태호 전영주 가족조합원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개인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언론이 되고자 힘쓰시는 용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캐나다에 계시는 분인데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님은 캐나다 분이십니다. 따님이신데요. 외탁을 해가지고 엄마를 닮아서 완전히 캐나다 사람 같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너무나 유창하게 잘해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와가지고 아버님이 출자금을 내라고 해서 왔다라고 해서 출자금 내고 가셨는데요. 어제는 사용료 1년 선납하기 위해서 귀국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직업이 도대체 뭐냐고. 캐나다에서 경찰을 하신답니다. 여성분인데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이시고요.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주 40시간보다도 더 적은 근무를 아마 우리는 58이 주 40시간 근무제 아닙니까? 근데 캐나다는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프랑스 영향이 유럽 영향이 강해가지고. 근데 캐나다의 경찰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한답니다. 대신 1년에 휴가를 6주를 준대요. 6주, 42일 휴가를 준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아서 아버지의 조국인 한국으로 와서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저희 국민TV 사용료 내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님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엄격하게 따지면 한 살 더 많은데 그 캐나다 경찰 그 따님은 또 막내랍니다. 딸만 둘이라고 해요.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김기춘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기춘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가 문제죠. 박근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캡하고 있는 게 바로 김기춘이고 그리고 박근혜의 수첩을 조정하는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기 때문에 김기춘에게 타깃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김기춘이는 신성불가침이냐. 이번 국정조사할 때 김기춘이 빼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쓴 모양이에요. 들어봅시다.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의 이견으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국조계획서에 증인과 참고인을 명시할지 아니면 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뒤 증인 문제는 나중에 결정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핵심 쟁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다. 새누리당은 김 실장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게 없다며 증인 채택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은 출발부터 억지투성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상황 판단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진상조사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박근혜가 뭘 했는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런데 박근혜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박근혜의 멘토이자 박근혜의 수첩을 써주는 그 내시들 대상인 김기춘이를 부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 김기춘이를 빼자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김기춘이가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참사가 났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를 대법원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무슨 김기춘이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지.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국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이가 유독 세월호 참사에만 관여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당이라면 야당이 요구하지 않아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꼼꼼히 묻고 책임을 따져야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김 실장 증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무능하고 소신 없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들끓는 여론까지 고려하면 여당이 아무리 청와대에 각을 세워도 지나치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정반대다. 기춘대원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떠는 것 같다. 김기춘의 위력은 검찰이 구원파 쪽에 향해서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는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계속 종용한 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 핑계 진짜 군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법질서의 상징이다. 이런 변명을 하더군요. 무슨 법질서의 상징은 얼어 죽을 법질서의 상징이야. 김기춘이 신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야 니들 돈 그액의 돈이 발견됐는데 야 그거 밝혀지면 니들 불리할 거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다음에 김기춘이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거 좀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니까 구원파에서 바로 녹취를 까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망신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핑계를 댄다는 게 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무슨 법질서의 상징이라고 김기춘을 보호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 법질서의 상징이야? 이런 얼어 죽을 여러 차례 전화를 해가면서 현수막 철거를 집착한 것부터가 이례적입니다. 뭐 이례적은 무슨 얼어 죽을 이례적이야. 김기춘이 신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현수막 내용이 불법인지도 의문이지만 불법 현수막 철거는 구청이 할 일입니다. 검찰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는 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이가 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은 김기춘의 과거 부끄러운 행적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구원파와 김기춘의 관계에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그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죠. 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뭐 정몽준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있던 정몽준이도 깔아뭉개고, 물론 정몽준의 자충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위를 승천하는 기세 무섭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안철수를 뒤로 밀어제치고 문재인 뒤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정몽준을 구하려는 이 정권의 발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느닷없이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유통센터가 뭡니까? 바로 서울시가 학교에 급식하는 식자재를 이게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검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농약을 발견해서 그것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용연이가 교육감되고 나서부터는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가는 학교 현저하게 숫자가 한 10분의 1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결국 정몽준을 구하기 위한 수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도곡역 지하철에 불 난 것도 만에 하나 지하철에 불이라도 나가지고 박원순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그런 뜬금없는 의심마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지상파 방송은 저녁뉴스 메인 첫 소식을 유병헌이 딸을 파리에서 금거했다는 소식을 맨 앞소식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이따위 유병헌의 딸 소식을 맨 앞자리에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관심을 유병헌한테 집중시키게 한 다음에 지방선거 앞두고 유병헌이를 잡아들여서 이제 세월호 사건 다 끝났다. 이딴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 살만합니다.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이 눈 감고 저 여우나 잡아라 라고 쓴 칼럼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전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은 대단한 액수다. 지금껏 경찰이 내건 신고보상금은 5천만 원이 최고였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욱은 유괴살인 사건, 신창원 탈주 사건,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경찰관 살해범 이양만 사건에서다. 그런 흉악범죄의 현상금이 고작 5천만 원인 것은 경찰청 훈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훈령의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는 중요 선거사범에 한해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지만 3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나 조폭, 두목 등 일반 범죄의 현상금은 5천만 원까지로 묶여 있다. 그렇다고 유씨 부자에게 각각 5억 원과 1억 원의 현상금을 정한 것이 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경찰청장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한 해 신고보상금 예산의 절반을 쓰는 것부터가 없던 일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야말로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켜서 관심을 유병헌 부자에게로 옮기게 한 다음에 유병헌이를 잡아들여서 결국은 세월호 사건 끝!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히 보입니다. 현상금 액수만큼이나 그 유병헌 부자를 쫓는 모습 규모도 대단합니다. 밀행성이 우선인 여느 수사와는 달리 밀행성이라는 것은 몰래 한다는 얘기예요. 수사는 원래 공개수사로 전환되는 순간 그건 사실 끝난 겁니다. 유괴사건도요. 공개사건으로 전환되면은 유괴당한 그 피해자가 사라질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몰래 하는 게 원래 수사예요. 그 밀행성이 우선인 여느 수사와 달리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유씨 부자 추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숨어있던 집은 곧바로 공개됩니다. 유병헌 부자의 예상되는 변장사진까지 배포합니다. 대역 죄인을 잡는 것처럼 삼엄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란듯이 떠들썩합니다. 너른 들판에서 여우를 모는 모습 같습니다. 여우사냥 꼴입니다. 꼭! 이제 유씨가 잡히면 클라이맥스다. 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터니 유씨 체포로 세월호 참사 수사는 대단원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고선 이 여우가 온 들판의 농사를 망쳐놓은 놈이라며 목을 걸고 온 동네를 다닐 것이다. 그러면 정말 다 된 것일까? 세월호 사건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선주의 탐욕과 그리고 선장 선원의 비겁 탓에 승객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침몰, 그것이 하나라면 그 이후 구조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죽지 않았어도 될 생떼 같은 목숨까지 사라져간 또 다른 참사가 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비겁함 그리고 탐욕, 이것이 하나의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사고가 난 이후에 박근혜 정권 그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처로 인해서 죽지 않았어도 될 생태 같은 목숨이 쓰러져간 바로 그 시스템 문제, 그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유 씨와 세월호 선장의 행태가 천인공노할 일인 만큼 이게 나라냐며 온 국민의 가슴을 치게 한 국가의 책임 역시 엄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동욱에 대한 수사는 유 씨 수사와는 달리 종무소식입니다. 해경에 대한 수사 얘기만 나오면 검찰은 입을 닫습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응답은 사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최종 책임을 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것인지 코앞의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쪽엔 입 닫은 채 다른 한쪽의 여우만 손가락질하면서 쫓습니다. 해경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니까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옵니다. 해경이 그야말로 뭔가 숨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이제는 거의 신뢰를 받을 정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달려간다면 그 사회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에릭 호프는 정오가 맹신자들을 하나로 묶었다, 하나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유씨 일가를 정오하는 데만 빠져버린다면 그 역시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이 됩니다. 그런 광풍과 맹신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이들까지 흔들린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씨와 유병헌 씨와 선장 같은 이에게 수백 년의 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행법을 개정하자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장 연구하고 논의하겠다며 맞장구 치고 있는 대법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주장은 우리 행법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어서 입법자의 권한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설령 바꾸더라도 오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적 주장에 영합하는 것이 법원이 신뢰를 얻는 길 결코 아닙니다. 되려 주인이 여우를 겨냥한다고 등달아 나팔 부는 모습처럼 비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야말로 이 사회의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기득권의 상징들, 정말 싸그리 갈아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후와 묻자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민키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은 이승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고 박수행군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 홍보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현, 영문자로 SUHYEON 1053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마 박수현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올 겁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유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JTBC 김광 기자가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글을 보고 이 블로그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매일매일 고 박수현 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수현 군 아버지께서는 이 블로그를 통해 유가족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들러보시고 응원글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박수현 검색해서 박수현 군 아버지에게 뭔가 격려의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역 화재는 60대 남성이 지하철 객실에서 신호로 방화한 뒤에 도주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있네요.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한홍구 교수가 관피아 출생의 비밀이라는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긴 글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 책임졌던 보수들 그 부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졌던 그동안 우리 사회를 책임져왔던 보수들이라는 제목의 글. 물론 이 글은 관피아 출생의 비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라도 좋으니까, 아니 원래 보수가 더 그런 거니까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뿐이다. 중국의 공산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와닝의 무덤은 평양 외곽에 있다. 마오쩌둥이 100만 대군을 파병할 때 남의 집 자식들만 국경을 넘어 전쟁터에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네이팜탄 폭격으로 타 죽은 마오와닝을 마오쩌둥은 조선에 묻었다. 마오와닝은 마오쩌둥의 아들이다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중국 병사들의 유해가 조선반도 도처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자기 새끼만 고향으로 데려가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마오쩌둥이 수많은 정치적 과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26살 새신랑이었던 아들은 얼마 후 북한 지역으로 출격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미군 장성의 아들 중에 아버지와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145명이고 이 중 35명이나 전사했다고 앞에 인용한 페렌바크는 쓰고 있다. 대한민국 장관이나 국회의원, 고위 장성아들 중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오쩌둥도 6.25 때 100만에 이르는 중공군들을 북한에 파병을 하면서 자기 아들도 보냈고 자기 아들 미군의 네이팜탄 공격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중국 병사들의 유해를 중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들만 내 새끼만 데려올 수 있느냐라면서 평양 외곽에 묻었다고 합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 26살 먹은 새신랑 아들이 북한으로 출격했다가 격추돼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던 사실 유명합니다. 당시 이승만 제일 먼저 도망갔던 이승만이부터 시작해서 이기붕이 그때 당시 지도층이었던 그 인간들의 자녀들 과연 전쟁에서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한국 지배층들은 사실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면 응당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에면 마땅히 자신이 맡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랑구 교수의 이런 지적 우리 보수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날을 기대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